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미국이 얼마 전 북한 화물선을 압류했었죠.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이를 공개 비난하며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부당성도 주장했습니다. 화물선 압류를 빌미로 제재 완화 여론전이 펼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성 북한 유엔 대사. 미국 정부가 북한의 자산인 와이즈 어니소를 압류한 것은 불법 행위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United States has committed unlawful and outrageous acts of dispossessing our cargo ship Wise Honest by forcibly taking it. 이는 최대 압박으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오판이자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정신의 위배라며 화물선의 즉각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United States should deliberate and think of the consequence. Also, United States must return our cargo ship without delay. 또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싸잡아 비난하며 국가 주권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사는 15분 회견에서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오토 원비어 사건 등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며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북한의 반환 주장에 대해 미 법무부는 논평을 거부한다며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대북 압박 원칙을 고수하되 확전은 피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 9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뒤 제재 위반 혐의로 석탄 운반선 와이즈 어니소 압류를 전격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강도 높게 비난하고 유엔 사무총장에 서한을 보내 긴급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북미 협상 교착 국면이 길어지는 가운데 양측이 상호 압박을 이어가며 긴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폭군이라고 말했던 조 바이든 전 미 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한이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논평에서 바이든 부통령이 감히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망발을 한 것은 참을 수 없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계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8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유세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이나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와 폭군을 포용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여론을 수렴 중인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인도주의는 정치와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대화가 소강 국면이지만 한미가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연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고 운을 뗐습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보편적 합의를 상징하는 말로 인도주의는 정치와 분리돼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시기나 규모, 방법은 여론을 좀 더 들은 뒤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편으로는 의견 수렴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무적으로 또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국면이다. 북한이 정부가 내미는 손을 잡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식량 지원 의사를 타진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논의를 할 기회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고위급을 비롯한 남북대화 계획과 관련해 협상에는 때가 있다며 지금은 인내심을 갖고 내부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며 준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현 정세는 소강 국면이지만 정부가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큰 틀에서의 어떤 협상이 재개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도 하고 이를 위해 미국과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밝혀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미 삼각대화를 진전시켜 보려는 구상도 내비쳤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다음 달 10일 미국 연방하원 방문을 앞두고 그 전에 방북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은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매우 늦었지만 9번째 신청 만에 방북 승인이 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10일 미국 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 참석해서 개성공단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며 그 전에 방문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재자의 후예 발언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정면으로 받아친 건데요. 막말 논란도 또 불거졌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18 기념사에서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유독 그 대목에선 박수치지 않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역공에 나섰습니다. 철거 문제로 좌우가 싸우는 메가더 동상에 헌화하며 안보와 보수 정체성을 강조하더니 북한과 문재인 정권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진짜 독재자의 후예는 김정은 아닙니까?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독재자의 후예입니까? 일부 표현에 논란이 일자 서둘러 해명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대변인 지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내가 무슨 대변인 지시라니. 대변인 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그랬지. 천만의 말씀에. 청와대는 발끈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국민을 편가르는 발언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막말이 또 다른 막말을 낳고 있다면서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없이는 이 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면서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 나라다운 나라의 길목에 들어섰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우리를 보고 독재 세력이라고 적반하장격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역사의 주체가 돼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여야 대변인도 가세했습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한국당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도둑이 재발절인격이라고 지적했고,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진짜 독재자의 후예와 세상에서 가장 잘 지내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거대 정당 대표들이 때 아닌 독재 논쟁으로 정치 본연의 역할인 갈등 해소와 통합 대신 분열과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이 왜 독재자의 후예냐고 한 발언에 대해 5.18 망언을 한 한국당 인사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공안의 후예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1야당 대표로서 대통령 말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이는 보편적인 진실과 역사적 사실은 물론 국민적 공감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안 독재 시절 1980년 5월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다며 그런 광주를 모욕하고 폄훼한 이들을 제대로 징계조차 못하는 한국당이 독재 타도와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요즘 손학규 대표 사퇴 여부를 놓고 회의가 열릴 때마다 볼썽사나운 싸움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젠 반대를 무릅쓰고 손 대표가 임명했던 최입의 정책위 의장에게 집중포화가 쏟아졌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표한테 임명된 정책위원장으로서는 최초로 동료 의원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원내대표한테 승인받지 못한 최초의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임명이 되었습니다.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의장 자리는 원내대표와 같이 파트너입니다. 호흡하는 자리인데 전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또 좋아하는 최입의 의원님의 어떤 인격이나 이런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당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 눈치 보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면전 앞에서 이렇게 면박과 창피를 주면서 눈치 보게 만들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시는 모습에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2013년 초 정치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뒤 단 한순간도 공직선거 출마를 생각하지 않았다며 정계 복귀설을 일축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어젯밤 KBS 오늘 밤 김제동에 출연해서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그러면서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라는 최근 자신의 발언이 정계 복귀 의사로 해석된 데 대해서 토크쇼에서 오간 말을 뭉게구름으로 만들어서 비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찾아온 여름 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2.3도로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고요. 특히 대구의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면서 7월의 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더위 속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높게 치솟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비 소식 없이 전국 하늘 맑겠고요. 미세먼지 걱정 없겠습니다. 다만 강원 산간 지역에는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이 25도, 대전과 광주 27도, 대구 29도, 부산은 25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 모레는 30도까지 오르면서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길목에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덥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여전히 쌀쌀하니까요. 얇은 겉옷 챙기셔서 체온 조절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어젯밤 제주에서 전기 승용차가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고 불이 났습니다. 울산의 화학공장에서는 과산화수소가 유출됐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끝차선에 있던 도로보수용 트럭과 전기 승용차 등 차량 2대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이 난 시간은 어젯밤 11시 15분쯤. 불은 전기 승용차가 도로변에 세워진 도로보수용 트럭을 들이받은 직후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트럭에는 사람이 없었고 승용차 운전자도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앞서 어젯밤 10시 50분쯤엔 인천 남동고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오토바이가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직진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울산의 한솔케미칼 공장에서 액체 상태의 과산화수소 30여 리터가 유출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과산화수소에 안정제를 뿌려 다른 탱크로 옮기는 등 2시간여 만에 방제 작업을 마쳤습니다. 앞서 오후 5시 50분쯤에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상가 지하 1층에서 방화로 인해 불이 났습니다. 불은 11분 만에 진화됐지만 미리 준비한 휘발유통에 불을 붙인 60대 중반의 여성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남 홍성군 서부면의 한 대형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축사 3개 동이 불에 탔고 360여 마리의 돼지가 죽어 소방서 추산 2억 9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에 대한 1차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시신에서 망설인 흔적인 주저흔이 나왔습니다. 나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가족 3명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모두 흉기에 찔린 상처와 과다출혈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아버지 시신에서는 주저흔이 발견됐습니다. 보통 극단적 선택을 할 때 나타나는 망설인 흔적입니다. 목에 약간 망설이는 상처가 있다는 얘기예요. 법의학적인 분야에서 보면 주저흔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게 다른 분야에서는 좀 찾기가 어렵다. 딸에게서는 흉기에 저항한 흔적인 방어흔도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아버지가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들 가족은 1년 전쯤 운영하던 사업체가 문을 닫은 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초 신고자인 중학생 아들은 사건 전날 가족들이 이런 사정을 두고 대화를 나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일가족 3명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분석하고 이웃 등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흉기에 남은 지문 감식과 약물 검사 등을 거쳐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내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입니다. 그런데 봉하마을에 있는 노 전 대통령 묘역의 홍보 게시판이 낙서로 훼손됐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인근에 만들어진 게시판. 노 전 대통령의 학창 시절부터 정치 활동까지 모두 10개로 일대기가 담겼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귀향부터 서거까지 내용이 담긴 마지막 게시판은 철거됐습니다. 낙서에 의해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은각으로 글자를 새긴 판을 게시판에 붙이고 스프레이 형태의 페인트를 뿌려 모두 32글자가 적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지하는 내용입니다. 서거 10주년 추모식을 이틀 앞두고 벌어진 일에 참배객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너무 진짜 소름이 끼치거든요. 아들하고 지금 내일 모레길래 중우이가 미리서 왔는데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진짜 생각지도 못한 너무 황당하네요. 새벽 시간 두 사람이 게시판 근처로 가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재물파손과 명예훼손 혐의로 용의자를 뒤쫓고 있습니다. 봉화산에서 내려와서 한 이쪽으로 내려온 다음에 한 10분 정도 머물고 있다가 다시 산 쪽으로 지나간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추모식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추모식 전에 게시판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 KT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김 의원에 대한 즉각 소환과 수사 주체 변경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감시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자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누구보다 검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검찰권 남용을 압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SNS를 통해 기자회견이 직권 남용이 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상상력으로 큰 웃음을 줬다면서 KT 채용 비리는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채용 청탁을 했다고 의심되는 김 의원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미디어홀딩스의 대주주 태영건설 윤성민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로 사익을 얻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국 언론노조와 SBS 본부는 윤성민 태영건설 회장과 박정훈 SBS 사장에 대해서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SK 계열사였던 급식 위탁업체 후니드와 SBS의 인력 파견업체인 태영 매니지먼트를 합병해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과 경찰이 자체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버닝썬 사건과 장자연 씨 사건 조사에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려 있었지만 두 조사 모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서 몹시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리는 검찰과 경찰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검경은 물론 국가의 불행이라면서 그런데도 검경은 지금도 자체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육군 간부가 병사들을 시켜 초과 근무 수당을 빼돌린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퇴근한 뒤에 당직 근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허위 입력을 지시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임실군에 있는 한 군부대. 이모 중위는 정상적으로 퇴근하고도 초과 근무한 것처럼 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수당을 챙겼습니다. 당직 근무를 하는 병사에게 전화해 퇴근 시간 조작을 부탁한 겁니다.
초과 근무 시작 버튼을 눌러놓고 종료 버튼은 이제 안 누른 상태에서 당직 사병한테 전화를 해서 그걸 꺼달라라고 하고 이제 퇴근을 한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사무실 근무자들끼리 컴퓨터 접속을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몇 달 뒤 허위 신청이 횡행한다는 익명의 제보가 부대에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부대 측은 주의 공지만 띄운 채 별다른 조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중위는 사병이 아닌 다른 후임 간부에게 대리 입력을 부탁했습니다. 이후 후임 간부마저 초과 수당 빼돌리기에 동참했습니다. 나한테도 막 맨날 꺼달라고. 그치, 나도 했었지, 정말로. YTN이 취재에 나서자 부대 측은 부랴부랴 실태 조사에 나서 부정수급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간부가 초과 근무를 부정 수급한 사례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고요. 이게 만약에 부당 수급이 맞다면 부당 수령액은 환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령액의 2배는 가상금을 다시 추가 징수하고. 하지만 일부 간부의 비위가 아니라 부대 전체에 만연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결국은 배워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배 후배 라인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인수인계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관행으로 통한다는 수당 조작과 대리 입력 강요는 형사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착복하는 행위는 국가에 대해서는 사기죄, 부하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쌈짓돈에 눈이 멀어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군 간부들. 기강해이는 아닌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유감 표명도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와 강간치상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윤 씨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 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오늘 오전 11시에 공식 발표합니다. 이 장관은 국회에 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안을 보내기 위한 준비와 법 개정 추진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멸종됐던 따오기가 오늘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을 맞아 경남 창녕에서 야생에 방생됩니다. 환경부는 해양수산부와 경남도 창녕군과 함께 창녕 우포늪 생태관 일대에서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 세계 습지의 날 공동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기념식 뒤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인 따오기를 경남 창녕 따오기 보건센터에서 야생에 방사합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었는지 아닌지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등 취약업 쪽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고용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최근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 4개 업종 사업체 90여 곳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 면접을 했습니다. 면접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등 취약업종에서는 고용과 노동시간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거나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겁니다.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근로시간과 고용 양쪽 다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급이 올랐지만 사업주가 노동시간을 줄여 결국 총소득 증가율은 시급 인상률만큼 높지 않았습니다. 빈 자리는 사업주 본인이나 가족의 노동으로 채웠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고용과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고 있다는 건 알려졌지만 정부가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가와 임금 격차 완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고용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가 조사되기 시작한 이후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것은 2018년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약업종의 인건비 부담을 원청업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나누지 않아 이를 분담하게 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장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OECD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4%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의 전망치 2.6%보다 2달 만에 0.2%포인트가 낮아진 것입니다. 또 지난해 11월의 전망치 2.8%보다 6개월 만에 0.4%포인트가 하락한 것입니다. OECD는 그러나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월에 2.6%에서 2.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인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치도 1.0%에서 1.2%로 올렸습니다. 중국은 6.2%가 그대로 유지됐고 일본은 3월 전망치 0.8%보다 0.1%포인트 낮은 0.7%로 조정됐습니다. OECD는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수정해 3월보다 0.1%포인트 낮췄습니다. OECD는 글로벌 교역 둔화 등에 따른 수출 감소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투자와 고용의 위축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OECD는 내년에도 재정 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통화 정책 완화를 동반해야 하며 최저임금 인상 폭은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OECD는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동 생산성이라며 그동안 낮은 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해왔지만 주 52시간제 도입과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 노동 생산성의 절반 수준이라면서 제조업의 절반 수준인 서비스업 생산성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우리나라 경제의 위험 요소로 미중 무역 분쟁과 중국의 성장 둔화 등 미국과 중국, 즉 G2발 원인을 꼽았습니다. 무디스 정부 신용평가 담당이사는 미디어 브리핑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구조 변화로 한국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과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가능성도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이라면서도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로 2.1%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보다 경기 문제 압력이 있는 상태라며 한국의 경제력은 충분히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 밀레니얼 세대 가운데 올해 국내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비율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딜로이트 컨설팅은 지난 1983년에서 1994년 사이에 태어난 전 세계 밀레니얼 세대 가운데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비율은 26%로 한국의 2배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는 한국 응답자는 10%로 전 세계 평균 응답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직능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이하찬 대표는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올해 여야가 기본법 제정에 합의했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아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열리는 대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산업 구조가 많이 변하고 온라인 거래가 증가해서 직능단체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당에서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세대 5G 서비스가 상용화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을 대형 유통점에는 무차별적으로 집중 살포하면서 동네 판매점은 고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LG전자의 5G 스마트폰 출시에 맞춰 한 이동통신사가 대형 유통점에 내려보낸 불법 보조금 정책 내역서입니다. 출고가는 120만 원 수준. 여기에 불법 보조금 70만 원 가량을 붙이라는 내용입니다. 공시 지원금 50에서 60만 원을 더하면 실구매가는 오히려 최대 10만 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 보조금을 살포해 가입자를 빼가면 경쟁사는 곧바로 웃돈을 더 얻는 구조입니다. 이런 불법 영업을 주도한 곳은 다름 아닌 이동통신사 본사. 출시 첫날 SK가 오전부터 이제 정책이 계속 추가 반영이 돼서 공시지원금 외에 리베이트가 60만 원 후반대까지 치솟았어요. 그 기조에 맞춰서 LG텔레콤도 리베이트를 추가하기 시작했고요. 반면 불법 보조금 영업에 소극적이거나 판매량이 부족한 유통점은 이동통신사의 압박에 시달린다고 토로합니다. 정책을 수혜를 안 해준다거나 선호기기도 기계 배정이 안 된다거나 하는 분명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소규모 휴대전화 판매점. 이동통신사가 5G 가입자 실적 올리기에 혈안이 돼 있지만 이런 동네 판매점은 울상입니다. 대형 유통점이나 통신사가 직접 관리하는 매장에는 공시 지원금 외에 수십만 원의 불법 보조금이 판을 치지만 이른바 동네 장사를 하는 소형 판매점은 공시 지원금만으로 손님을 받아야 하는 입장. 5G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 판매한 단말기는 이곳에서만 고작 2대에 불과하다고 호소합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와서 여기는 저기서는 이렇게 판다는데 왜 여기서는 그렇게 안 되냐라는 불만을 토로하시는 게 제일 많아서 그런 점이 되게 민망스럽고 죄송스럽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불법 보조금 영업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되고 애꿎은 골목 상권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단속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는 한두 차례 구두 경고가 전부였습니다. 5세대 5G 서비스는 아직 네트워크 품질이 불안정하고 관련 콘텐츠가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이동통신 3사는 가입자 빼앗기에만 혈안이 돼 연간 수천억 원의 불법 보조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가정에서 머리를 할 때 쓰는 고데기에 영유아와 어린이들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년 동안 접수된 고데기 관련 위해 사례 750여 건 가운데 주 사용층이 아닌 10살 미만 사고가 절반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1살 이하 영아가 65%로 가장 많았고 주로 손과 팔에 2도 화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뱃갑에 표시되는 경고 사진의 면적이 현재 50%에서 75%까지 확대됩니다. 공중이용시설의 실내 흡연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2025년에는 모든 실내 흡연실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지정되는 실내 금연구역을 모든 공중이용시설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5년에는 실내 흡연실을 아예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2년 전에 영광 재현을 노리는 우리나라 배드민턴 대표팀이 세계 혼합 단체 선수권이 열리는 중국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일단 4강이 목표지만 젊은 패기를 앞세워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15회 호주대 결승전에서 만리장성을 뛰어넘으며 골드코스트의 기적을 연출했던 한국 셔틀컵. 대표팀은 세계 최강 중국의 7회 연속 우승을 저지하며 14년 만에 세계 혼합 단체전 수디르만컵을 차지했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국가대항전으로 남녀 단식과 복식, 혼합복식 등 5경기에서 3승을 거둬야 승리하는 수디르만컵. 안재창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우리나라는 이번 대 단식 간판 스타 손한호, 성전이 부상으로 빠져 최상의 전력을 꾸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뉴질랜드 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이뤘던 고교생 안세영, 그리고 여자 복식 김소영, 공용 등 신예들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상 선수들이 많은 관계로 전력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선수의 패기로 최선을 다한다면 4강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팀은 C그룹 풀리그 1차전 홍콩에 승리하며 사실상 8강을 확보한 상태. 하지만 다른 조의 중국, 그리고 이번 대회 또 다른 우승 후보인 박주봉 감독의 일본과 준결승 격돌을 피하기 위해 조 1위 티켓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시안게임 그리고 올 초 올림픽 전초전 전용 오픈 노메달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한국 배드민턴. 여전한 세대 교체의 진통 속에 젊은 피를 내세운 이번 세계혼합 단체전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지 관심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오는 26일까지 전국 규모의 공예 축제인 2019 공예 주간이 진행됩니다. 공예의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기획 전시가 서울을 비롯해 곳곳에서 열립니다. 박서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탁자 위 수저와 밥그릇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한국인의 서사가 담겨 있는 듯한 이 그릇들은 궁중음식 전문가가 직접 수집한 물건들입니다. 요거를 해놓으면 요게 짝이 많지? 요거하고 같이 있어야 얘가 뭐가 스토리가 되고 얘기가 될 텐데 그러면서 자꾸 하고. 세월의 흔적이 묻은 자수액자는 배우 이광기 씨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제 사진을 붙여놓고 저 새처럼 멀리 나가서 내 이름을 떨쳐라 하셨던 그 마음이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 사랑으로서 느껴지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개최한 2019 공예주간의 본부 기획전시입니다. 이어령 문학평론가와 정량모 미술사학자 등 각계각층 공예 애호가 26명의 소장품이 모였습니다. 보통 여태까지 전시했던 것들이 창작자 중심의, 제작자 중심의 전시였다면 이번에는 공예의 쓸모와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분들이 어떻게 공예를 사용하는지. 이 외에도 금속과 도자, 목칠, 섬유 등의 작가 104명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관련 전시는 오는 26일까지 본부 포함 전국 359곳에서 열리며 체험 강연 등 각종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올해로 두 번째로 맞는 이 행사는 우리가 일상에서 공예를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널리 공유하고자 마련한 행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 가까운 데서 공예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물건이 아닌 가치와 의미를 소비하는 시대. 이제 공예는 다양한 문화 행사로 시민들에게 더 풍요로운 삶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프로게이머 출신 방송인 홍진호 씨가 드론을 활용한 축구 게임에 도전합니다. 선수 시절 얻은 만년 2위, 이 콤플렉스를 이번엔 깰 수 있을까요? 제작 발표 현장 가보시죠. 활동 분야도 나이도 서로 다른 스타들이 8주 방송 동안 연습을 통해 팀플레이를 익히고 대회에 출전한다는데요. 홍진호 씨 외에 쿨의 이재훈, 개그맨 문세윤, 가수 두리 등이 함께합니다. 홍진호 씨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만년이인자라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이제 선수 시절에는 좀 컴플렉스가 되는 그런 별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다 보니까 하나의 재미있는 포인트로 그렇게 여기고 있고, 아무래도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약간 경쟁이나 승부 이런 테마가 들어간 그런 예능, 그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는데 그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게 이 하늘 위의 스트라이커입니다. 그래서 이걸 촬영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저 역시 실제 선수 때로 돌아간 것처럼 정말 생소하지만 연습 많이 해가지고 어디까지 내가 또는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 많은 기대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앞으로 석 달 동안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유럽과 뉴욕 증시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발표했던 구글이 관련 조치를 90일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화웨이와의 거래를 일시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오는 8월 19일까지 화웨이 스마트폰 운영체계인 안드로이드와 구글 서비스에 대한 기술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화웨이 스마트폰 이용자에게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화웨이가 새로 만들 제품에 들어갈 부품과 서비스는 공급할 수 없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명단에 올렸고 구글과 인텔 등 미국 기업들은 일제히 거래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화웨이 제재 유예 소식에 중국은 물론 유럽과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안도감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며 당분간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프랑스가 인도양에서 첫 공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의 해상자위대와 프랑스 해군이 오늘까지 인도양에서 벌이는 공동훈련에 미국과 호주가 가세하고 있다며 이 훈련은 남중국해 등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훈련에 일본 자위대는 경항공모함급 헬기 탑재 호위함인 이즈모를 보냈고 프랑스에서는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골이 참여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 의원 선거가 내일부터 나흘간 국가별로 치러집니다. 표심의 향방에 따라서 향후 EU의 운명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극우 세력들의 결집력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유권자 4억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선거는 수년간 혼란을 거듭해온 EU의 핵심 가치들을 재점검하는 계기입니다. 어느 성향의 정치 세력이 선전하느냐에 따라 난민 정책과 일자리 대책 등의 기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난민, 반EU를 기치로 내건 우파 정당들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기반을 넓히며 보수 결집을 노리고 있습니다. Le direttive che non funzionano sulle banche, sul lavoro, sul commercio, sull'agricoltura, sulla pesca, sul risparmio, soprattutto ridando diritto al lavoro, alla salute, alla vita, alla speranza, cosa che queste regole europee hanno impedito. 이에 맞서 독일 메르켈 총리를 필두로 한 진보 세력들은 유럽 통합의 가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Unsere Werte heißen, dass wir stolz auf unser eigenes Land sein können und gleichzeitig Europa bauen. Patriotismus und Europäische Union sind keine Gegensätze. 이번 선거를 통해 향후 5년간 EU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재편될지도 관심입니다. 특히 EU 행정부 수반격인 EU 집행위원장 선출과 직결돼 있는데 중도 우파 성향의 독일 만프레드 베버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됩니다. I will fight against those who wants to destroy the Europe we built up. I fight against the nationalists. I fight against the populists. They will not destroy our today's European Union. 아울러 브렉시트 협상 난항으로 마지못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영국의 민심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패트릭 셰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은 미국의 대이란 태세는 전쟁 억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셰너헨 대행은 미국 시간 21일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란의 위협이 여전히 높다며 자신들의 책무는 이란이 오판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12만 병력 파견 구상 등 군사대응 카드가 거론되는 가운데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전역 500여 곳에서 낙태 금지법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낙태권리 행동동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미국 시간 21일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앞을 비롯해서 초강력 낙태금지법이 발효한 엘라바마, 조지아, 미주리주 등에서 여성의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에는 민주당 대선 주자도 합류했습니다.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 의원은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까지 금하는 엘라바마주 법은 매우 위험하다고 성토하면서 퇴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트위터에서 최근에 낙태 금지 파도에 항의하고 지금 나가서 외쳐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때이른 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어제는 봄답게 포근했지만 오늘은 기온이 올라서 더워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2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반소매 옷차림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전국의 하늘이 맑은데요. 오늘 중국 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서풍이 불어들겠고 종일 또 맑은 날씨도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맑은 하늘 속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서 대부분 지역이 오늘 25도를 웃돌겠습니다. 서울 25도를 비롯해 강릉은 28도, 광주와 대전 27도, 제주도도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앞으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특히 모레 서울 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33도까지 오르면서 폭염특보도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